반갑습니다. 예, 비가 와서 그런지 차가 꽉 막혀가지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수요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총수입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알면 그 재화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을 알면 두 재화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공급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급은 더 예외가 없어요. 공급은 더 예외가 없는 것이 공급의 경우에도 이제 공급 함수를 쓸 때 우리 수요 함수 할 때 어제 F 했으니까 G를 하고 맨 앞에 보면 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P.E가 나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P 위에 점을 찍는다면 그건 일단 변화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E를 쓰면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의 경우에는 더 예외 없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오르지만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공급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S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S전자 있는데 이 가격이 오르면 올랐구나 싶어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싶으면 팔아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오히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르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오를 것 같다는 예상을 가지면 오히려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가격의 변화와 가격 예상의 효과는 서로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인상은 이해를 하는 인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공급 곡선 상의 이동과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축상에 나타내져 있는 변수가 변하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축에 나타나 있는 변수가 변하면 곡선 상의 이동이고, 축에 있는 변수 말고 다른 변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전부 사람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양은 변합니다. 공급하는 양은 변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이 둘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두 줄 설명이 있죠. 오케이? 두 줄 설명 왼쪽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번에도 공급 계획하고 공급량이라고 써주시고, 첫 번째 경우는 A에서 B로 결국 공급량은 변하게 되지만, 됐습니까? A에서 B로 공급량은 변하게 되지만 이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계획상에 있었던 거지 공급 계획의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요. 첫 번째 경우는 공급 계획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뭐 계획이란 말 빼고 공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급 계획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공급량의 변화이고, 두 번째 케이스들은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계획의 변화를 수반하는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어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야기하고 나서 수요의 탄력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급 곡선을 이야기하고 나면 공급의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공급의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탄력성도 마찬가지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공급의 탄력성도 마찬가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 같이 생긴 이런 곡선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런 곡선들을 우리가 우상향한다고 해요. 우상향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그려놓은 S1이라는 곡선이나 S2라는 곡선이나 모두 우상향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상향하긴 우상향하지만 얼마나 우상향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S1의 경우에는 가격이 변했을 때 이만큼의 변화밖에 안 생긴다고요. 하지만 S2의 경우에는 똑같이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큰 공급량의 변화를 보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격에 민감한 변화를 보인다고 하겠습니까? S2가 가격에 더 민감한 변화를 보인다고 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를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공급이 가격에 탄력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식으로 만들어 볼 거냐는 거죠. 어제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제 했던 것처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제하고 달라지는 건 뭔가 하면요. 기호를 좀 바꿔가지고 어제는 엡실론 썼는데 그냥 오늘은 E 쓰기로 해요. E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EP 공급의 가격 탄력성. 다행히 수요의 경우에는 세 가지 탄력성을 이야기했지만 공급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 하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P분의 델타 P 가격의 변화율이라는 부분은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수요량의 변화율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하면 이제 공급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공급량의 변화율 해가지고 QS분의 델타 QS. 자, 이렇게 정의하면 부호 조정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호 자체로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따로 부호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부호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는요.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 탄력성을 배웠는데 네 가지 탄력성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쓸 것도 없는 것이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18페이지 팁을 보시면요. 거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 돼 있죠. 예.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는 아예 아무것도 마이너스를 안 붙이든지 아니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마이너스를 붙이든지 그런 방법을 씁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마이너스 붙여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 형태 그대로 쓰지 않고 델타가 붙은 것끼리 모으고 붙지 않은 것끼리 모으고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QS 그 다음에 QS분의 P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이렇게 공급의 탄력성이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하고 관련된 개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울기하고 관련된 개념일 수가 있어서 원래 원래 QP 평면에서의 기울기는 델타 Q분의 델타 P라고 쓸 것이지만 됐습니까? 만약에 델타 P분의 델타 QS라고 써졌으면 이것은 QP 평면에서의 기울기라 그랬어요? 기울기 역수라 그랬어요? 기울기 역수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은 공급 곡선 역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요.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그 공급 곡선상의 어느 위치에서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급 곡선 상에 어느 점에서 탄력성을 측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탄력성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3번을 보시면 특수한 경우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 특수한 경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점에서 측정하는지와 무관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점에서 측정하는지와 무관. 예. 원래 어느 점에서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탄력성이 다 달라져요. 예. 근데 이 지금부터 소개하는 몇 가지 경우는 어느 점에서 측정하는 것지와 무관이 동일한 탄력성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어제 뭐 했던 거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예요. 이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사실상 공급 곡선이 무한히 완만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무한히 완만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어도 수량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공급 탄력성을 구해보면은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가 되고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경우가요.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입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는 공급 곡선이 무한히 가파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 곡선이 무한히 가파른 무한히 비탄력적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수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공급 탄력성이 0이 되고요. 이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라고들 부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말고 수요 곡선 때는 제가 어떤 그림을 소개해 드렸냐면 수요 곡선 때는 여러분들이 직각상 곡선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각상 곡선이면 총 수입이 일정하고 탄력